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시장 해설의 권혁태입니다. 요즘 시장이 워낙 어지러워서 언론에 흘러나오는 말들도 많아서 지표로만 보면 과연 어디 있는지, 우리는 시장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일단 요즘 가장 핵심인 인플레이션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표로만 보면 부동산 관련 지표와 임금, 그리고 실물 경제의 물가,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쪽 먼저 보시면 기존 주택 판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지금 계약 체결돼 가지고 거래 와중에 있는 펜딩 상태에 있는 세일즈인데, 보시면 쭉 하락 상태에서 마이너스 상태에서 계속 유지되다가 살짝 반등했습니다. 이것은 금리를 미국이 올리고 난 이후부터 부동산이 실제로 이제 거래가 좀 줄었다는 얘기죠. 줄게 되면서 쭉 지내다가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이 아닐까라는 게 이제 뭐 시장에 반영된, 근데 뭐 월별 변화율이라 크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이제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라는 게 있는데, 미국에 있는 대도시의 주택가격 위주로 만들어진 지수입니다. 넌 시즌을 어저스팅해서 계절 조정은 안 한 거고요. 보시면 지난달에 대비해 가지고 상승률이 좀 줄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2.3%까지 줄었죠. 코로나 회복 시작되면서 시작된 이렇게 가격이 2020년 3월부터 이렇게 올라오다가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좀 고점을 찍고 내려온 게 아닌가. 부동산 건축 자재부터 해서 가격이 많이 내려왔죠. 그렇지만 다른 에너지 가격 쪽에서 나오는 그런 지표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렇게 가격 상승은 일단 멈춘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연준이 7월 26일, 7일 회의를 하고 28일 날 우리 시간으로 발표될 텐데 금리를 올릴 게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의 가처분 수도,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런 소비 감소까지 감안하면서 주택을 더 산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희망사항이지만 여기서 고점을 찍었다고 내려온다는 걸로 연준의 금리 인상이 약발이 먹혀들었다, 부동산 쪽에. 이 정도로 보고 싶습니다. 뭐 다음에 금리를 계속 당분간은 올릴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미국은 아시다시피 30년 이렇게 장기로 담보대출 금리가 고정금리입니다. 그러면 뭐 보통 옛날에는 이렇게 좀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2020년 3월부터 이렇게 쭉 내려와서 쭉 올라가고 있으니까 담보대출 금리도 당연히 올라가고 이러면, 근데 이제 담보대출 금리마저도 이렇게 미국의 침체가 예상되니까 이제 금리 10년물 채권 금리 내려오면서 좀 내려왔거든요. 그에 반해 연준의 기준금리는 이제 1.5 정도 됩니다. 고점으로 치면 1.75고요. 여기서 7월달에 0.75 올리면 2.25나 되고 그렇게 될 텐데, 부동산 쪽에서 더 그러한 금리 부담을 안고 주택을 사기에는 좀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고점이 꺾였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뭐 드러나는 거겠죠. 부동산과 임금과 실질 물가, 여기서 부동산은 일단 고점을 찍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실세 물가 지수를 보면
내구재 주문만 놓고 보시면 뭐 침체와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아직도 계속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전보다는 훨씬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2018년에도 조금 올라간다 싶어서 금리를 올렸다가 시장이 폭락하니까 다시 내려가지고 그랬던 전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핵심인 이제 소매 판매를 보시면, 소매 판매도 역시 옛날 예측했었던 것처럼 단계적으로 하락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적 하락 수렴 중에 GDP나 다른 전체적인 지표들도 뭐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도 있고요. 이건 돈을 너무 많이 풀고 금리를 너무 내려서 통화량과 시장에 돈이 흘러 넘쳐 생긴 현상이니까 이 소매 판매도 보통 5% 밑에서 성장을 해왔는데 지금 돈을 걷어들이기 시작하면 결국 이렇게 평상시로 하락 수렴할 수밖에 없고요. 참고로 다른 지표를 이렇게 보면 경기 지표라는 게 추세선이 발생할 리가 없죠. 근데 워낙에 극단적인 정책을 구사하면서 제로에서 금리를 이렇게 올려버리니까 소매 판매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요. 여기서 정상적인 상태로 추세선을 기술적 지표나 기술적 분석상으로 원래 침체도 뭐 2분기 이상 연속되어야 침체라고 규정하듯이 뭐 그게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만 정상적으로 성장을 했다 가정을 하고 이렇게 비정상적인 구간의 유동성이 높은 상태에서 내려오는 걸로 보면 요게 구간이 약 6개월 정도로 보시면 이게 2022년 한 2023년 그죠? 상반기 부분에서 이렇게 소매 판매가 정상화, 실물 경제가 정상화된다고 보시면 이제 되는 거죠. 레드북 소매 판매 지표라는 게 큰 마트 중심의 지표니까 미국의 어떤 중산층 이상의 소비 씀씀이는 계속 천천히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아까보다 훨씬 더 지금 보시면 기울기가 만만하게 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정상화되었다고 보는 구간이 조금 더 2023년 상반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금리도 정상화되면 좋은데 지금 금리를 올렸다가 다시 내려오는 정상화 그 구간이 대부분 다 그렇게 짧게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안 보거든요. 그래서 2분기 이상 침체다 이런 얘기들이 미국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것과는 전혀 이렇게 미리 예측하고 움직이니까 실물 경제 나오는 것들 보시면 이렇게 다음으로 소매 판매가 제일 중요하고요. 상품 수지도 뭐 크게 지금 문제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 뭐 GDP도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수입 수출에서 미국의 내수가 더 돌아간다는 뭐 그런 쪽으로 봐도 되겠지만 일단 계산이 되는 것 중에는 이런 상품 수지는 GDP 계산할 때 마이너스로 잡힙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기업 이익을 보시면 두 달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금융 쪽에서 이렇게 하락이 예측되어서 금리를 상승해서 예측되었다가 실제 기업 이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보통 이렇게 그 구간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데 미국의 뭐 어떤 언론들을 읽어보면 대부분 이제 기업 사이드 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한 절반이나 왔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기사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GDP도 마이너스입니다. 세 달째. 그러면 이제 요게 세 달 더 연속이 되면 공식적으로 이렇게 침체라고 언론에서 떠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생산이나 공급 사이드 쪽에서 보는 거는 문제가 좀 그래서 이렇게 심각합니다. 근데 소비 사이드 쪽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소매 판매도 그렇고요.
주택 판매너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기업이익도 그렇고 공급 쪽에서는 문제, 소비 쪽에서는 뭐 크게 문제 없음. 대충 이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실물 경제도 옛날처럼 그냥 수요가 많이 늘어서 인플레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 공급이 말이 좀 어폐가 있지만 아무튼 공급 쪽에 문제가 없는 인플레이션을 네. 뭐 언론에서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니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좀 아무튼 빨리빨리 핵심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통적인 인플레이션은 아니고요. 요즘 이제 공급 사이드에 문제가 생겨서 올라가는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여기 보시면 개인들 소비 지출의 물가, 그러니까 가게에서 어느 정도의 돈을 쓰느냐 뭐 이건데 연 단위로는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지난 연준 의장인 앨런 의장 때부터 핵심 개인 물가 지수는 항상 금리를 결정하는데 항상 핵심 지표로 사용되었고요. 지금 연준도 계속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입니다. 소비자 CPI 물가가 뭐 8.6이었는데 얘는 개인들 쓰는 뭐 건강보험 뭐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니까 당연히 그것 쪽보다는 이제 내려왔겠죠. 더군다나 코어니까 푸드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물가니까 당연히 더 내려오겠죠. 그렇지만 얘도 일단 연 단위로는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동산, 개인들의 임금, 기업들이나 어떤 이런 실물 경제 물가 쪽은 부동산과 개인들 실물 경제 물가도 결국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표로 보면 고점을 찍고 조금 주춤한 상태다. 여기까지가 지표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개인 지출도 참고로 보시면 인플레가 이게 적용이 된 거거든요. 인플레가 적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 가계의 지출은 조금이나마 또 늘었습니다. 소매 판매나 결국 개인들 지출하는 소비 쪽은 양호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선행지표인 PMI 쪽 보시면 이게 이제 좀 제조 PMI가 내려가면 당연히 기업들 이익도 내려갑니다. 자재를 조금 사서 생산을 조금 했는데 물건을 많이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조 PMI나 이런 것들이 나빠지면 당연히 기업 실적 악화로 연결이 됩니다. 대기업 중심의 ISM 제조업 PMI는 얘도 보시면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보시면 인플레이션에서 부동산 쪽과 실물경제 쪽은 고점을 찍은 것으로 지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인플레이션은 이제 공급 사이드의 문제로 다들 정리되고 있고, 공급 사이드가 결국 이제 유가 부분이거든요. 유가 부분에서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뭐 식량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언제 끝날 것이냐, 이게 이제 제일 문제가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주문이 급락해서 기입이익 수축으로 연결이 되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하냐 하면, 아까 소매 판매 기준으로 말씀드렸던 걸 보면 2023년 상반기에 고점이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물 경제에 악영향이 나오겠죠. 그러면 연준의 스탠스가 변하겠죠. 금리 상승해서 하락으로. 그러면 아까 소매 판매 기준으로 본 게 2023년 상반기 아니면 1분기인데 훨씬 더 당겨지게 되겠죠. 당겨지게 되면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오히려 금리 하락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금리 하락이 되면 시장은 상승한다는 그런 예측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할 때 시장이 항상 나가는 근본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장이 앞서 나가기 위한 데이터가
시장에 유리한 쪽으로 나타나는 사이클이 언제냐? 그게 이제 올 가을 이후에, 그러니까 7, 8, 9 끝나고 대충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예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어느 위치에 와 있냐 하면은 이제 거의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에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금리도 그렇고 실물 경제 물가도 그렇고, 실물 경제 물가가 내려가고 기업 이익이 줄어들면 임금도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한번 올라간 임금이 내려온 적은 역사적으로 없거든요. 물론 약간의 하락 이런 것을 뭐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주까지 나타난 지표로만 보면 부동산과 임금과 실물 경제의 물가 지표가 고점을 찍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현 지표로만 본 시장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